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오늘 책을 삼킨 TV의 무대는 마산에 위치한 경남대학교입니다. 1946년 독립운동지사들이 발족하고 48년 국민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그야말로 독립정신이 깃든 학교인데요.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을 탐구하는 대표적인 소설가 정경린 선생님입니다. 금기와 억압에서 벗어나 여성성을 회복하라고 속삭이는 그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길었어요. 방학이라 학생들 수업하시는 장면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선배님이 어디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좀 안내해 주세요. 보여줄게요. 네. 섬세한 필체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전경린. 그녀와의 즐거운 수다가 시작됩니다. 그 작가들도 뭐 한 2년이나 4년씩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재충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좀 한가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가에게 집필실은 창작과 노동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의 문학이 탄생되는 곳이어서 흥미로운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작가의 집필실은 언제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별 전망이 없겠구나. 네, 그래서 바다는 보이지만 해안선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마산이 여기 마창대, 그러니까 마산하고 창원을 연결하는 선배와의 수다는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주는 또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요? 1995년 사막의 달로 등단한 이래 대한민국의 주요 문학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쓴 그녀가 또 한 권의 장편 소설을 내놓았습니다. 풀밭 위의 식사인데요. 소설은 누경이라는 여자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사랑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누경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기현. 하지만 이런 기현에게 누경은 어떤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만나게 되지요. 반면 누경에게는 서강주라는 진한 사랑이 어릴 적 깊은 상처와 함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요. 깊은 상처와 이별로 사랑을 거부하는 그녀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회나 제도,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정경린 작가의 소설 속 여인이 이제는 일상의 사랑과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관을 가지고 찾아온 작가를 만나봅니다. 소설가 정경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산이 처음인데 마산에서 찾아뵈니까 더 각별한 느낌이 듭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올 학기부터 마산에 있는 경남대에서 강의를 맡으셨어요. 모교이시기도 한데 어떠신지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학 1학년부터 4년 동안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교에 내려와서 강의를 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오히려 현기증을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새로운 학교 같고
그래서 내 기억 속의 학교와 새로운 학교 그 사이에서 좀 여행자처럼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는 정반대의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애 소설을 잘 쓰는 작가, 또 그 반대로 기기와 정념의 작가, 또 마녀라는 별칭도 있어요. 네, 어떠신지요? 이런 별명들에 대해서요? 그게 어떤 면에서 정반대도 표현, 정반대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연결돼 있는 내용 같아요. 그 사랑에 대한 여성의 자기 욕망, 그 남성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자기 욕망, 그게 또 어떤 마녀적인 것과 또 기기나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동문학과를 나왔고 그 독일 문학의 그 아주 그 밀도 높은 치밀한 문장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절제된 표현들, 그런 것을 좀 추구했었어요. 네. 그것과 함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그 최초의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은 아마 우리 1920년대 개화기 시대에 네. 일어났던 것 같은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뭐 전쟁도 겪고 또 군사 그 독재 기간이 아주 길었고 또 80년대 그 저항운동 시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여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문제를 탐색한다 그럴까? 좀 천착해 볼 기회가 우리 역사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그 90년 중반에 여성 작가들이 좀 쏟아져 나와서 목소리를 많이 이제 드러냈는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으로서 여성이 아니라 여성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네. 그렇게 의미인데, 그런 것이 그 우리 문학 속에서 그 맥락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작품을 들고 출연했을 때 그게 좀 놀라웠었나 봐요. 네, 아주 색다르고요. 색다르죠. 네. 그래서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이런 질문을 경단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의 영향이라고 하기엔 참 어려웠던 어찌 보면 어떤 아주 그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억눌려져 있던 어떤 지점이 좀 폭발해 나온 것 네. 같아요. 어느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가가 되신 다음에는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으셔서 하지 못하셨겠지만, 그 이전에는 레이스를 짜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두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낮잠을 즐기고 손톱이 길어야만 비로소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얼핏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가 생활을 누릴 시간이 정말 없으시겠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그 사실 레이스를 짜고 뭐 어두운 영화관에 한낮에 들어가 있고, 이건 그 작가가 되기 이전의 취미였고, 습작을 하고 작가가 되면서 이 그 소설 쓰기, 이것이 사실 너무나 전적인 걸 요구하는 작업인데다가 또 뭐 가정생활도 병행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취미 같은 걸 잊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소설을 쓴다는 게 그 언어적인 화려함이 있지만 한편 언어는 어떤 그 사물인 직접적인 어떤 생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또 피폐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그 작업 자체 속에서. 그래서 요새는 뭐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좀 애정을 나누는 뭐 그런 취미를 가져볼까. 오래된 친구든지 자매든지 수다를 많이 떨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2007년에 발표하신 소설 엄마의 집에서
이제 정경민 선생님의 문학이 좀 바뀌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안정된 항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본인도 스스로 변화를 인정하시는지요? 그 시대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사실은 변화는 그 시대에 담겨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의 어떤 뭐 문학적 이상이든 내 인생의 이상이든 이런 것은 그 20대를 보낸 1980년대 그때의 어떤 이상과 사실은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98년 우리나라가 겪은 IMF 이후에 그 가치관이 정말 그 공중분해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소시민들의 가치관이든 또 많이 가진 사람이든 뭐 중산층이든 굉장히 그 흔들려서 뒤집어졌던 네. 시대를 지나서 너무 물질적인 세속적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개인의 그 안전 그물망이 전무한 이런 만인 대 만인의 경쟁 사회 속에서 가정이 다시 새로운 어떤 작은 낙원이 되지 않나. 네. 그걸 필요로 하지 않나 개인들이. 그리고 그 엄마의 집의 그 주인공은 특히 모녀 가정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마련한 집에서 느끼는 그 가정, 이게 훨씬 더 따뜻하고 그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었어요. 네. 이번 풀바두의 식사도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소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간 정경민 선생님의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은 억눌 눌린 욕망을 분출하고 또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일탈의 욕구를 보여왔어요. 이 소설은 풀바두의 식사는 작가의 어떤 마음을 담은 소설인지요? 풀바두의 식사의 누경이라는 인물은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 질서 중심의 그 가족, 친족 뭐 관계 등 뭐 그런 그 속에서 그 먼 친척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남성에 의해서 굉장히 깊은 그 성폭력의 상처를 받은 여성이고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이 누경이 이제 30대 중반이 된 상황인데요. 그 개인적인 상처를 다루고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도 그 중요하게 그리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어떤 그 소설의 바탕은 누경이 누경 같은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이미 독립된 자기 독립 기관을 가지고 있는 싱글 여성이 지금 현재 그 기존의 결혼 제도 외에 그러니까 기존 그 결혼의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좀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근데도 달리 그 대안이 없는 이 사회 이를테면 뭐 아주 자유롭게 동거를 한다든지 혹은 싱글맘이 된다든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회가 안아줄 수 없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30대의 싱글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성을 포기해가면서 이제 상실해가면서 느끼는 초조감, 위기감. 사실은 그런 걸 좀 중요하게 표현하게 됐어요. 제목 풀바두의 식사, 언뜻 만해의 풀바두의 식사란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그림과는 달리 떠오르는 이미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소설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인 상처가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목을 왜 풀바두의 식사로 정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만해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았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숲속에
정장을 갖춰 입은 두 남자가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몸을 다 드러낸 이 벌거벗은 여자가 앉아서 이 관객을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숲에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숲도 태어나고 이 사람들도 태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평화로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설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누경에게 일어난 그 깊은 상처 이런 우리가 극복하기도 어렵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상처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너무 극복하려고 혹은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기보다는 자기 삶의 일상 속으로 끌어안아서 그냥 생활해 가는 것. 네.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또 차라리 그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풀바디의 식사와 묘하게 연결이 됐었어요. 네. 제가 언뜻 느끼는 것이지만 선생님이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번 풀바디의 식사라는 그림에서 선생님이 연상하는 것도 그렇고 좀 연상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풀바디의 식사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떤 그 이면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선의 힘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으시게 되시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이든 또 이런 소설이든 모든 창작품은 사적인 해석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공개된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런 사적인 해석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좀 발전시켜 보면 남들과 다른 그런 의미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어쩌면 선생님의 그런 습관들이 염소 보는 여자에서 미소가 염소를 끌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그런 기발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풀바디의 식사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박건락입니다. 만해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만해는 한동안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옷차림으로 알 수 있듯 부르주아 남자들이 대낮에 창녀와 즐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 부르주아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부르주아들이 선호했던 지오르지오네의 전원 연주회를 패러디해서 과거 거장의 그림을 조롱하면서까지 부르주아를 풍자했기에 신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벗은 창녀의 모습은 외설적이라며 관객의 외면을 당했죠. 정경린 작가의 소설 이 풀바디의 식사는 바로 이 알몸인 채로 관객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내 눈 속에 사랑을 보고 당황하죠.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정체불명의 사랑이 내 눈 속에 낙하처럼 떠돈다 해도, 나의 웃음이 도처의 사랑처럼 보였다 해도 실은 그 누구를 향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들에서 핀 꽃나무가 누구를 향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밝히며 활짝 피어나듯 내 사랑도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작가는 폭력적인 이 세상에 의해 찢겨진 여인이 자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사랑을 다시 꿈꾸게 합니다. 이 풀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말이죠. 외설도 사회 비판도 당기지 않은 그저 일상의 평온함만이 느껴지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 참 평화로운 풍경이죠. 정경린 작가는 아픔을 간직한 누경이 풀밭에서의 소박한 소풍을 꿈꾸며
일상의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 속 주요 무대인 풀밭은 평온한 일상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밭은 소설 속 주인공 누경에게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곳이자 사랑의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두 팔을 풀밭 위에 가지런히 펴고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꿈결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어떤 기척에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깨어진 유리병 주둥이를 쥔 손이 다가왔어요. 혈관을 단숨에 끊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내 목을 겨누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의 손이 원피스 자락을 들어 올렸어요. 두 팔을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치심과 공포와 모멸감과 현실에서 괴리되는 마비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분, 혹은 수십 분, 혹은 수시간.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작가는 누경이 받은 상처, 바로 상처받은 그 공간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시선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어쩌면 숨기고 싶은 기억을 간직한 세상의 모든 그녀들에게 작가 정경리는 말을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모두 떨쳐버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해지라고. 그럼 작가가 건네는 위로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기억을 앓는 병에 걸렸어요. 그 기억은 자극을 받을 때마다 생생하게 현재가 되어 되살아납니다. 먼저 있었던 일을 인정해야 해요. 나쁜 기억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에게 부정된 기억이에요. 기억을 부정하는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고통도 기쁨과 똑같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삶의 일부입니다. 스스로 비난하거나 반성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도 말아야 해요. 그냥 겪은 일이죠.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아파하세요. 밑바닥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게 쓰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주인공의 이름이 누경입니다. 그동안의 몇몇 소설들에서도 미소를 비롯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누경의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오빠가 결혼하는 날 성폭행을 당하는 주인공의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 이름을 지을 때 그 자기 비극을 좀 내면 속에 잘 단속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지었어요. 그럼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정하실 때도 시간을 들여서 공들이시는 편이시죠? 그게 제일 어렵기도 해요. 네. 그 이름이 정해져야 그 소설이 좀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 못지않게 누경의 직업도 특이합니다. 유리공예가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배를 떠도네라는 장편 소설도 있었잖아요. 그 유리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누경이 그 상처를 입는 장소가 그 숲속의 풀밭인데 그때 누경을 그 성폭행을 가하는 남자가 누경의 목에 겨눈 것이 그 깨어진 유리병 주둥이였어요. 그 유리의 그 날카로움에 대해서 사실은 누경은 그 강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접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그 유리공예를 배우게 된 게 설정을 했는데
이 소설에서 나중에 그 서강주가 선물로 사달라는 치마 대신 유리병을 그 독일 여행에서 가져다 주는데요. 그 유리병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을 때 누경이 그 어느 정도 자기 내면을 정리한 뒤에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고열을 가한 뒤에 새로운 그 유리병을 만들어내죠.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 복구를 좀 그 그려내는 장치로서 직업을 정했어요. 아, 자신의 트라우마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회복을 위한 그렇죠. 행동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 유리는 사실은 깨어지면 상당히 위험하지만 또 그 유리라는 것이 그 내부의 벽과 외부의 벽이 이렇게 소통되게 하고 또 빛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벽이면서도 그리고 그 유리 한 장 정도 사이에 두고 그 은근하게 갖는 교류도 삶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의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유리의 긍정성, 아름다움 이런 걸 좀 표현하면서 누경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게. 데뷔작이었죠. 사막의 달도 그렇고 이번 장편 풀바디의 식사도 그렇고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근친상간이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사랑은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게. 그 사랑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할 것인가, 혹은 도망갈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삶을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사랑의 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나이 든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다 좀 살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이 좀 쑥스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본 게 가장 후회스럽다. 모든 걸 다 집도 가졌고 명예도 얻었고 자식도 잘 됐는데 한 개인의 가슴 속에는 그런 열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살기만 해서 사는 것도 인간에게 일종의 마지막에는 가책을 주는 게 아닐까, 사랑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죠. 선생님의 소설 속의 많은 주인공들은 특히 여주인공들이죠. 강한 자의식 때문에 분열되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읽을 때마다 덩달아 가슴이 좀 애이곤 하는데요. 이런 인물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 소설 속 인물들은 살아가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존재하기를 원하는 인물들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관습과 통념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익혀서 매끄럽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 삶에서 좀 코팅된 표면을 미끄러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내 주인공들은 그 삶의 표면에 파고들기를 원하죠.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고통을 선택하고 또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존재에 치열해지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삶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쓰신 역사소설 황진이에도 그런 면들이 아주 세월이 오래된 배경 속에서 나온 주인공이지만 선생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주제와 황진이라는 인물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의 작품이죠.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목을 틀리게 말하곤 하는데요.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네, 또 그리고 또 다른 장편이죠.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 네, 이 두 작품에는 짙은 허무가 깔려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그게 워낙 그 연약한 그 여성 인물들이 그 저항하고 또 자기 삶을 찾아서 나아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사실 그 상처는 받기 쉽지만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로 상처들이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회복되지 않은 채 인생이 되어버리고, 예. 그리고 이 굉장히 기나긴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인생은 너무나 짧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무가 마지막에는 허무를 만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그 허무의 리얼리티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 생애에서는 그 허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마당의 판, 예, 결국은 연못이 되지 못한 그 텅 빈 구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 장편 풀바디의 식사에서는 전작과는 달리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일상의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으셨는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큰 꿈을 꾸었고 욕망이 아주 컸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고 난 뒤 이 작품을 쓸 무렵에 느낀 게 그 인간은 너무 큰 것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인간은 그 주변의 작은 기쁨들, 작은 행복들을 이렇게 제대로 느끼는 것이지, 너무 큰 영광이든 너무 큰 뭐 기쁨이든 이런 것은 결국은 실감이 안 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 생활 속에서 그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새삼 좀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그 생활 속에서 그 작은 순간들에서 좀 즐거워지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네. 저도 독자들도 그랬으면 하고. 네, 저도 언젠가는 정말 멋진 연애 소설 한 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작가들도 같은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진 연애 소설을 쓰신 선배 작가로서 작가에게 사랑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말에 속지 않고 여성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 있는지요? 글쎄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또 더 많이 해본 사람은 그 사랑보다는 자기의 시간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서광주와 누경의 대화가 참 달달합니다.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다. 그들의 사랑이 오점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게 불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계의 명작들은 다 불륜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선택된 그런 사랑, 빠져드는 사랑 그런 건데 그게 어떤 사랑이든 그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시키는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그 어떤 그 심정에 도달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있는 독자들은 그 주인공들을 대신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불안불안하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분이죠. 예, 사막의 달로 데뷔하신 이후에
쉼없이 계속 소설들을 발표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편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설을 쓰실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움직이지는 잘 않고요. 그리고 그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나는 글을 쓰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아주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중일 때 가장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늘 가능하면 소설을 잡고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쓰게 되나 봐요. 네,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난처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선생님에게 문학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20대도 그렇고 그 문학에 매료될 때 그 문학이 그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에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었거든요. 사실 개인에게 그 중요한 세계는 그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똑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이 그런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장르였기 때문에 나 역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문학은 나의 외부 현실과 그 나의 내부 현실을 똑같이 그것의 그 리얼리티를 보장하는 현장이라고 봐요. 네. 소설가 정경린 선생님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전경린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현대 프랑스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대표작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 전경린 작가가 카프카의 변신과 까뮈의 이방인과 함께 가장 매혹적인 천문단을 가진 소설이라고 극찬한 이 책은 잃어버린 삶의 흔적을 찾아 기억의 어두운 거리를 헤매는 한 남자의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마를렌 하우스호퍼. 그녀의 장편소설 벽은 하루아침에 문명이 파괴돼 세상에 홀로 남은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전경린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부조리한 관습과 제도, 권력의 억압에 저항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물질에 대한 저항, 상품 숭배를 벗어나야 인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애니 딜러드의 글쓰기 지혜를 담은 책, 창조적 글쓰기입니다. 매혹적인 글을 갈망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하며 창조적 영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전경린 작가는 이 책이 든든한 자신의 응원군이며 소설 쓰기라는 예술에 마음껏 빠져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세 번째 시리즈인 인간을 추천했는데요.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생물학적 접근은 물론 인간이 관계 맺은 대상으로서의 인간, 사회, 환경 등을 폭넓게 고찰한 책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내부에 접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린 작가는 이 책을 아주 문학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경린 작가의 추천도서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고 계실 때 비로소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시다면 풀밭 위의 식사를 내신 뒤에 또 다른 소설을 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소설을 구상 중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소설을 쓰는 영감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파주에서 한 3년 몇 개월을 지냈거든요. 거기가 그 우리나라 분단선 접경지대인데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이유로든 그 헤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아픈 단면들, 경계선들 그런 걸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 같은 것도 벌써 정해놓으셨고요. 제목은 가제 정도를 붙여놨죠. 그럼 주인공의 이름들은 벌써 다 정해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주인공들 이름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상태. 지금 마산에 계시지만 서울에서도 선생님을 뵐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도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끝으로 정경림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도 삶도 우리 마음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의 외줄 위에서 안간힘을 다해 현재를 제어하려는 아둔하고 흐릿하고 가날편 의식의 줄타기뿐이야. 야윈 불빛 깜빡이는 그 가난 속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 그 가난 속에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젊음의 마지막에 빠져들었던 내 사랑의 이야기라 해도 있었던 일 그대로 좋은 시간이었어. 난 괜찮아. 이렇게 가깝고도 먼 근처에서 당신을 바라볼게. 누경. 그러니 웃어. 당신은 편안하게 웃어. 섬에 밤이 오면 해변에 나가 술을 마시고 취할 것이다.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다들 조금씩 더 친해질 것이다. 마지막 날쯤 누경은 오늘 밤 흘린 눈물의 이유를 말해줄지도 모른다. 누경이 어떤 말을 하든 기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들어줄 것이다. 사랑하며 살기를 바랬으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며 웃음과 눈물 사이에서 담담하게